जनगण मन अधिनायक जय हे भारत भाग्य विधाता। पंजाब सिंध गुजरात मराठा द्राविड उत्कल बंगा। विंध्य हिमाचल यमुना गंगा उच्चल जलधि तरंगा। तव शुभ नामे जागे तव शुभ आशीष मागे। गाहे तव जय गाथा जनगण मंगलदायक जय हे भारत भाग्य विधाता। जय हे जय हे जय हे ज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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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हे। 들을만 하셨습니까? 남부랑 또 좀 다르지 않나요? 네, 남부요? 남쪽. 아, 다르죠. 네. 그 그러니까 당시에. 뭐 남이디와 북이디도? 네.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전국적인 사건이긴 한데 남쪽 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훨씬 더 나은 주가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되니까 구글 지도를 검색할까요? 자,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 지역이 깨랄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보이시죠? 인도가 뭐 남인도 북인도가 좀 다른데 이 깨랄라라고 하는 지역은 이 지역이에요. 인도 남서부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랑. 대표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일단은 이제 인도는 언어가 지금 국가 인정 언어가 23개나 돼요. 23개나 되다 보니까 이제 언어권이 주마다 언어가 많이 다른데 인도는 1958년도에 언어권별로 주를 분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깨랄라라는 지역은 말라야람이라는 언어를 쓰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도 말을 나마스테라고 알고 있잖아요. 인사말을. 이제 이쪽 깨랄라로 가면 와나캄이라고 그래요. 언어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드라비디아어계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인도 북부는 아리아어계고. 1958년도에 이제 주를 나눴으니까 지방선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주지사를 꼽는 선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깨랄라주가 웃기게도 세계 최초로 공산당이 집권을 해요. 선거로. 그러니까 무슨 뭐 혁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희한한 주죠. 당시 인도의 중앙정부도 네루 정부라고 하는 국민의회가 리버럴 좌파에 가까워요. 인도는 1992년 경제개방 전까지 경제는 사회주의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아주 잘 설명하면은. 근데 네루가 보기에도 공산당이 집권하니까 이게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 주정부를 해산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 58년도 깨랄라에 했던 이 활동가들이라고 하는 소위 그 좌파 활동가들이 자기 나라 주정부, 자기 동네 주정부를 중앙정부 해산해버리면은 산으로 들어가서 무장투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아는 정석인데 이 사람들은 산으로 들어가고 밀림으로 들어가고 시골로 들어가서 뭘 하냐면은 문맹 퇴치 운동과 도서관 건립 운동을 벌여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10년 후인 1968년도에 재집권을 해요. 그리고 깨랄라주는 매번 정권을 바꿔요. 정권이 연임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매번 바꿔요. 무조건 바꿔요. 거기는 습관적으로 바꿔요. 공산당, 국민의회, 공산당, 국민의회, 국민의회, 공산당 이런 식으로 쭉 바꿔가면서 깨랄라주는 어떤 식으로 지금 사회구조가 나아졌냐면은 그 문맹률이 인도가 지금 68에서 72%거든요. 문자 해독률이. 그러니까 30% 정도는 글자를 못 읽어요. 지금 노인들은 못 읽고. 깨랄라의 문자 해독률이 99.2%예요. 그 문맹 퇴치 운동의 힘이고 각 지역별로 도서관이 있어서 깨랄라는 동네가 좀 작아서 인구가 2,700만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주인데 이 주가 간행물로는 인도에서 3위의 언어예요. 첫 번째가 힌디어 간행물이고 두 번째가 영어 간행물, 세 번째가 말라야람어 간행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면 거지가 없어요. 일단 다 뭐 릭샤 인력 끄는 사람들도 신문 보고 앉았고 처음에 1990년도에 케랄라 가서 너무 놀랬던 게 인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99년도쯤에 제가 같이 여행하던 친구가 급성 장염에 걸려가지고 정말 들쳐업고 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인도는 이제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진 나라라서 이 개인병원하고 국립병원과의 격차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국립병원은 응급실 가면은 정말 이렇게 응급실에 똥이 있을 정도로 정말 여기 있다 내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더럽거든요. 근데 깨랄라 그때 이제 코치에 있는 제너럴 호스피털이었는데 깨끗했어요 일단. 그리고 처방도 되게 좀 인도의 국립병원 같지 않게 잘 했고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할 때 계산을 제가 했는데 이제 주사랑 링겔이랑 약을 받았죠. 2루피, 당시 돈 50원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깨랄라니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깨랄라가 70년대 후반에 이미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인에게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관광비자로 들어온 사람에게도. 그 다음에 70년대 중반에 점심 무상급식을 실시해요. 우리나라보다 빠르죠. 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맹퇴치 운동을 하면서 애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인도는 가난하다 보니까 애들을 노동력이 중요해서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러는 거죠. 야, 애들 학교 보내려면 밥이라도 먹여야지 애들 학교 보냈을 때 알았어, 밥 줄게. 이래가지고 무상급식이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창기에 이제 그 한국에서 한참 그 오세훈 시장 시절에 무상급식 가서 싸울 때 제가 인도 깨랄라 케이스 기사 하나 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인도의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깨랄라는 지금 가면은 인도 평균 수명이 68세인데 깨랄라는 76세예요. 8살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예요, 그냥. 깨랄라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주로 이제 웨스턴 애들이, 서유럽 애들이 많이 오고 배낭여자들이 좀 적고 그다음에 물가도 좀 비싸긴 한데 전혀 다른 데죠. 그리고 이제 좌파 정부가 많다 보니까 이제 계속 집권을 하다 보니까 노동법도 좀 강화가 돼가지고서 고능력의 인력들이긴 한데 노동법도 좀 강화가 돼가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깨랄라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은 해외 진출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중동 쪽에 있는 노동자, 건설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도보다 임금이 비싸니까 진출을 많이 해서 송금하는 걸로 복지 정책을 좀 키우고 있고 1986년도에 그 아미티아 센이라고 하는 이제 인도의 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거든요. 인도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미티아 센이 이제 한 그 논문이 뭐였냐면은 저개발 하에서 저성장 상태에서 복지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복지 정책이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기반으로 복지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케랄라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농업국가거든요. 농업지역이에요. 관광업이 좀 있고. 근데 이 상태에서 복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깨랄라 케이스라고 해가지고서 경제학의 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물론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깨랄라 케이스가 좀 많이 퇴색된 경향도 있긴 한데 지금도 좀 살펴봐야 될 모델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일단 우리가 만드는 지금의 뭐 민주당 정부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이 상정하는 복지의 기반들은 어쨌든 경제는 굴린 상태에서 이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깨랄라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저성장하에서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지가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처럼 급격하게 변화하진 않겠지만은 이제 좀 참고해야 될 모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깨랄라는 저도 옛날에 이제 그 정의당 심상정 의원 마을학교에서 이제 인도 강연을 딱 이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꽤 했었는데 그래서 그 팀을 데려가면 인도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의 진보 블록들이 깨랄라 케이스는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북유럽만 지금 너무 열심히 파고 있는데 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지금 상황이 좀 뭐 다들 그렇긴 하지만 좀 다른 모델들도 어딘가에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이 또 보다 보면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깨랄라는 혹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인도를 간다라면은 뭐 다른데 뭐 타지마을 좋지만은 깨랄라는 한번 훑어볼 만한 지역이에요. 그냥 모르고 가도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그 전통적으로 깨랄라는 문화적으로 재밌는 게 그 원래 말라바 후추라고 옛날에 대항했을 때 그 말라바가 깨랄라예요. 후추의 본고장이죠. 그래서 원래 돈이 많았어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가 이제 후추 털겠다고 갔던 최초의 인도도 깨랄라고요.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의 무덤이 잠시 보관됐던 성당도 있고, 그다음에 깨랄라는 이제 그 해외와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종교를 많이 개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깨랄라는 힌두교가 50% 정도 되고요, 무슬림이 30%, 기독교가 20% 정도 돼서 약간의 황금분할이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막 테러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깨랄라는 정말 평화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하는 그런 성폭행 이슈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깨랄라는 사실 자유로운 편이긴 해요. 작년 1월에 혹시 외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인도에서 500kg의 여성들이 인간 띠입기 했다고 했던 그 시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시위가 이루어진 곳도 깨랄라예요. 깨랄라의 어떤 사원 숭배 참배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때도 깨랄라 공산당 정부가 여성계를 엄청 지지하면서 중앙정부와 대립을 하고 전국적인 소요가 날 뻔했는데 방어가 됐죠. 지금은 재작년에 작년 선거에서 18개 선거구 중에 16개를 공산당이 먹었고요. 지금 지방의회는 공산당이 좀 드물게 연임을 하는 상황인데 되게 낯선 풍경이 있어요. 깨랄라 이렇게 큰 도시 가면 이제 집권을 한 정당이 깃발 퍼레이드를 인도는 하는 이제 좀 그
풍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정당에서 다른 정당 깃발이 있는데 한 4km 정도 가장 중심부에 공산당 깃발이 막 펄럭이는 거 보면은 내가 소련으로 온 건지 지금 인도로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이상한 나라예요. 그런 데도 있어요. 답이 된 건가요? 재밌네요. 너무. 아니 근데 거기는 식민지. 제가 그랬잖아요. 질문 많이 받는 질문이 더 오래 간다고요. 식민지가 영국 식민지가 아니었지 않나요? 그런 영향도 있잖아요. 우선 인도는 이제 영국 식민지만 기억을 하는데 10세기 때부터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식민지로 분류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10세기 때 이제 그 터키계 노예 왕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북인도를 점령하면서 그 전까지는 이슬람 세력들이 침략해서 수탈만 해가는 걸로 이제 히트앤드런이었다라면은 이제 10세기, 11세기 이후부터는 이슬람 세력이 직접 인도를 지배하는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델리 같은 북부 지역은 800년 식민지라고도 봐요. 이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끔찍하죠. 36년 식민지 받고도 이 난리가 나는데 800년 식민지라는 게. 근데 인도인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저도 인도를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도란 데가 원체 좀 스폰지 같은 데여가지고서 식민지로 지배하려고 지배자들이 쳐들어와가지고서 결국 인도에 흡수돼요. 그게 인도의 힘이기도 하고요. 그냥 불가사리처럼 빨아들인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를 직접 지배한 거는 한 80년, 그다음에 이제 그 전부터 간접 지배한 건 200년을 치는데 1948년도에 인도를 떠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우리가 지배했던 나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고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오늘 해주신 얘기에서도 연장성이 다 같은데 사실 영화 슬럼독 밀리언이라고 네. 그거를 보고 인도 5.1층이나 흔히 말하는 길건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보내더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인도는 좀 모르겠어요. 시민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외부인을 봤을 때는 조금 국뽕이라고 말하는 거에 많이 젖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실제로 시민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뽕은 엄청나죠. 근데 국뽕은 아시아적 현상 아닌가요? 거의 요새 한국을 봐도.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인도의 정치 구조가 중앙정부는 지금 극우파들이 잡고 있어요. 극우 중에서도 거의 나치보다 살짝 왼쪽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극우들이 잡고 있어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신화화가 되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참 길어질 텐데,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 역사를 새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사에서는 인디안 엠파이어라고 하는 인도 제국 역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위대한 인도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 중이고, 그로 인해서 좀 어차피 좀 이제 저항력층이 많다 보니까 국뽕에 휘둘리는 경향은 되게 많죠. 또 사례를 좀 얘기하자면은 이게 얘기를 해도 되나? 그 인도의 대표적인 이제 국뽕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라마신이라는 이제 비슈뉴의 화신이 있는데, 참고로 이제 비슈뉴라는 신이 이제 인도에는 3개의 신이 있어요. 창조의 신 브라마, 유지와 재생의 신 비슈뉴, 파괴의 신 시바가 있는데, 이 유지와 재생의 우리가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거는 유지와 재생의 신 비슈뉴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비슈뉴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10번 세상이 위기에 쳤을 때 이 지상에 태어나야 될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비슈뉴가 10번 정도 태어날 때 이 비슈뉴의 화신인 존재를 아바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바타가 인도 말이에요. 영화 아바타가. 우리 싸이월드 할 때 있던 그 아바타가 인도가 의외로 가까워요. 근데 그 이제 7번째 화신이 이제 라마라는 신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종대왕 더하기 광개토대왕 정도 되는 존재예요. 근데 이제 신화의 속 존재죠. 근데 이 라마신의 일대기를 가지고 만든 서사시가 라마야나라는 서사시인데, 이제 그 라마신은 아요디아라는 지역에 살았다고 그래요. 전설 속에. 근데 이 아요디아라는 지명이 동아시아에서 되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 삼국사기 이제 가락국기를 보면은 김수로의 부인 허왕우가 아유타국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이 아유타가 이제 아요디아라고 하죠, 흔히. 근데 물론 이제 역사적 근거는 전혀 없어요. 아동문학가 이제 이동기 씨인가 하는 사람이 소설로 쓴 걸 가지고 고고학자인 김성모 박사가 이제 추적을 하면서 막 가설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데, 역사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인도는 수많은 국뽕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인도 제국 같은 경우. 근데 이제 한국이 지금 약간 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허왕호와 관련된 가야사를 복원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인도의 부마국을 자처하는 약간 넌센스가 좀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면은 이제 약간 좀
뭐 현 정부 비판이 살짝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건 안 하는데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이게 역사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나 전문가들이 커버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서 역사적 얘기를 들어가면은 좀 삑사리가 좀 나요. 그런 경우로 또 있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 인도 사람들이 그 한국인을 볼 때마다 이제 좀 알아요 이 얘기를 김수로왕 얘기를 너무 키우면 정말 좋지 않은 게 그래가지고 야 너네 나라 우리한테 뭐 이제 사위국이라며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죠 저는. 그래서 야 그거 다 가짜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인도 교과서에 지금 그 얘기를 실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한국으로서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답답해요 보고 있으면.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진짜 재밌네요. 제가 여행 강좌라고 딱 이렇게 알림글을 쓰고서 이렇게 여러분들 모집하고 그럴 때 댓글 다는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이 선생님이 하시는 이 강좌를 강좌에서 뭘 기대하고 오실까? 진짜 그 여행이라는 그 일반적인 그 생각?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 인도라는 나라에 대한 여행법? 아니면 여행지? 아니면 뭐 그 다른 수많은 그 여행이라는 그 이름으로 갖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궁금증들을 갖고 오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분도 있을 텐데 선생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강의를 지금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앞에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이건 여행 강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여행 강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참 고맙고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여행 강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선생님만이 갖고 있는 그 여행에 대한 철학이랄까 생각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젊은 친구들도 있고 여행지 얘기는 그냥 뭐 세계 속으로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보시면 되고 근데 뭐 안 하는 얘기를 일단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접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해외를 다니면서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만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많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 저도 방공급 세대잖아요. 이제 뭐 전두환 시절 이제 초등학교 다녔고 그 뭐 이제 빛나는 5천년의 빛난 역사까지 문화 민족 뭐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아주 부정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냥 그렇게 빛나는 역사를 가진 문화 민족은 되게 많아요. 다 그렇죠. 지금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나라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만의 특별함이라는 것들이 되게 좀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여행 작가가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게 제가 먹고 사는 거에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이게 여행 작가는 꿈과 희망과 낭만과 거기 가면 뿅가요를 얘기해야 되는데 뿅가요를 얘기하지 못하는 관계로 저의 한계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먹고 사는 쪽으로는 한계인데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우린 되게 이제 우리가 당한 일본 식민지만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남의 나라가 겪은 식민지에 대해서는 좀 우습게 생각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인도 가서 기차 보면서 우리의 그 일본 애들이 놓은 철도가 좀 우리를 수탈했다고 우리 생각하지만 똑같은 생각을 인도 가서 해야 되는데 인도 가서는 야 그래도 얘네들이 영국 애들이 철도 놔뒀으니까 이게 살지 얘네들이 영국 애들이 철도 안 놨으면 어떻게 살아?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싱가포르에 있는 식민지 시대 건축물 가면서 우리는 뭐 일본 잔치를 부셔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야 영국 애들이 잘 만들었어 이딴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사실 식민지는 누구나 끔찍한 경험이에요. 인도 같은 경우는 벵갈 대기근이라고 해가지고서 1차 대전 때로 기억하는데 2차 대전 때 처칠이 이제 식량이 나는 모든 지역에다가 식량을 전비로 빼돌리는 바람에 1,8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거의 뭐 옛날에 그러니까 식민지대 때 우리나라가 3천만, 2천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편안한 식민지 세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식민지 극복하고 나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건 한국이나 인도가 좀 다른 너무나도 다른 관점으로 이제 그 영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가지고 좀 그런데 식민지의 과정 자체는 정말 되게 다들 끔찍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100대 맞고 걔네 한 대 맞은 거 아닌데 우리는 우리만 100대 맞고 남들은 한 대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걸 보면은 특히 이제 진보 쪽이라고 하는 어르신들도 가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되게 치열하신 분인데 해외 나가면 그딴 소리 하세요. 영국 놈들이 철돌랐으니까 그래서 이 어르신이 왜 이럴까 뭐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단 이런 얘기들에 대한 교정은 되게 필요하겠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막 엮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뉴스라는 게 뭐 요새 이제 언론들이 되게 많이 욕을 먹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언론사 기고를 하는 사람이니까 기자들도 친한 애들 있어서 그들 입장을 알고 이제 뭐 시민들의 입장도 이제 중간에 있으니까 중간에 좀 껴있는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언론 환경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하고, 근데 이게 인도의 이런 통계 뉴스 같은 경우도 제대로 소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우와 이 새끼 또 성폭행했대라고 하면 클릭수가 막 올라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기사 쓰면은 뭐 클릭수 400개, 500개. 그러니까 결국 언론 환경은 시민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지 이게 전부 다 뭐 기자들의 잘못이다라고 말하기는 저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 주변에 베이비 뉴스라고 이제 아동 정책 관련된 뉴스만 전문으로 내는 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 내기 전에 계속 기사를 내던데요. 근데 그 기사는 아무도 안 보다가 갑자기 이제 박용진 의원이 막 하면서 이슈가 되니까 갑자기 자기 언론사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니네 왜 이런 기사 안 냈냐고. 냈다고. 3년 전에 내고 2년 전에 내고 계속 냈다고. 니네가 안 봐놓고 우리한테 이러냐고. 뭐 이런. 근데 진짜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많기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는 이제 국제 뉴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가 좀 한국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언론도 장사하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필요하죠. 그리고 한국 언론들이 국제 뉴스를 다루는 난이 적어요, 되게. 인도만 하더라도 이제 가장 유명한 뭐 조선에 비유할 수 있는 언론사, 제일 큰 언론사가 타임스 오브 인디아인데 이게 24년 발행하거든요. 국제단이 4면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들은 국제단을 2면 이상 유지를 하는데 한국은 지금 조중동, 뭐 한겨레, 경향 포함해서 국제단이 1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 보니까 심도 있는 기사들이 나오기도 되게 힘든 조건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만든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 우리 바깥에 관심이 짠 없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표적인 게 인도 지금 코로나로 막 난리가 났다고 막 지금 막 그러잖아요. 인도 다 죽을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근데 절대 숫자를 보면 그런데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 걸린 환자 숫자를 보면은 인도는 94위예요 오늘. 그러니까 14억이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00만은 별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얘네들한테는. 인도라는 나라는 1917년 스페인 독감 때 1,7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인도는 이번에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은 최악의 경우 7월까지 확진자 3억 명. 이 3억 명을 방어하자라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250만이에요. 그럼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사고가 달라요, 인도는. 그러니까 일단 너무 가난한 나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6월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14억인 나라에서 20만 명으로 제한했어요, 확진자를. 그거는 우리나라 숫자에다가 곱하기 26으로 하면 인도 인구랑 똑같아지거든요. 그럼 지금 1만 6천에서 26 곱해보세요. 30만 명 나와요, 거의. 인도는 그보다 더 방어를 잘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코로나가 공성전 같은 거예요, 느낌이 약간.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전쟁. 그러니까 성을 막고서 코로나랑 싸워야 되는데 그럼 성에 식량도 있고 무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부자 나라가 유리해요. 인도는 가난하단 말이에요. 성을 막았는데 버틸 식량이 없어요. 그래서 6월에 그냥 애들이 퍼져버려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락다운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인 관리를 하는 식으로 시간을 버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좋아요. 저는 인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미국이 너무 개판을 치니까 모든 나라의 그 이상한 정부들이 야 미국 봐, 미국보다 잘하잖아 이러면 다 먹혀요. 지금은 왜냐 미국이 1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 미국이 3억인데 지금 500만이잖아요, 확진자가. 근데 14억인 나라가 250만이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로 따지면 90이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60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잘한 편이죠. 진짜 잘하는 거죠. 근데 사망자는 더 낮은 게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사망자 1.98%인가 그렇거든요. 인도가 2.2%예요. 미국이 6%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맥락 없는 국제 뉴스인 거예요. 숫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인구 대비 얼만큼 막아냈느냐도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아무도 얘기 안 하면서 또 왜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뉴스, 특히 3세계에 대한 뉴스는 정말 왜곡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인이 보기에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잘하면은 일단 그게 좀 싫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것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좀 아픈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사실 코로나에서 저는 꽤 잘하겠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외신들도 이게 좀 인도가 이럴 리가 없어? 아 얘네는 폭망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라는 질투심도 좀 있어요. 언론이 바라보는 관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게 있죠.
그러니까 국제 뉴스는 진짜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다른 여지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뉴스에 대해서. 거기서 기자들 욕 먹어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의 그 한쪽짜리 시사인 소소한 아시아는 괜찮은 코너예요. 예. 그 성폭행 사건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물도 있게 인도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읽으셔가지고 굉장히 감동해요. 근데 이번에 선정한 나라가 지금 인도하고 홍콩하고 오키나와인데 그 의도가 좀 있으셨어요. 굉장히 많은 동아시아권 나라. 일단 제가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지역이니까 제일 잘 알겠죠 일단.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나라를 선정할 때 조금 특이해가지고 논쟁거리 가이드 작가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예쁜데 해야 되는데 처음 저 이제 첫 여행도 인도였고요. 첫 책이 인도 책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그래서 꼬인 것 같긴 한데 그 논쟁거리가 없는 데에 대한 매력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거리가 있는 데가 좋아요. 아는 체 하는 게 좋아서 그럴지도 몰라요. 제가 말이 연체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가영 끝나게 이렇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수다를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발리를 계획하다 코로나 나와가지고 발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발리를 고른 이유도 그냥 지금 구글에서 발리를 검색해 보시면은 뭐 어떤 여배우 아찔한 비키니 자태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발리 인구가 3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사는데 아찔한 비키니 잣대 외에 뉴스거리가 과연 없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행에 대해서 제가 약간 꼰대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요즘의 여행은 만약에 남미에 있는 유은이 사막에 있는 볼리비아에 있는 유은이 사막을 간다고 쳐요. 그 순백의 모래로 이루어진 사막에서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여기가 볼리비아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볼리비아 역사도 중요하지 않고 유은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간 힙한 그곳에 내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많은 현지의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를 거기까지 태워다준 지프 기사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사는 숙소 주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생명력이 없는 그냥 배경과 소품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발리 같은 경우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1960년대에 정말로 그 발리에서 이제 화교와 공산당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발리가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문화권이 다르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인데 발리는 힌두교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내부 차별을 받으면서 가장 많은 숫자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오키나와와 마찬가지로 발리도 같은 시기에 제사가 몰려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냥 발리를 다룬 여행서들은. 근데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알고 가면은 그때부터 거기 있는 사람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로 보여요. 그냥 단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키나와 때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오키나와는 되게 엄청난 2차 대전 당시 이제 전쟁의 경험들, 또 그러면서 내부적인 학살이나 이런 걸 겪었다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가는 오키나와는 대부분 뭐 이제 흙땅이 맛있고 남국에 뭐 제주도보다 아름다운 산호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오키나와를 그렇게 알고 오키나와 가면은 바다가 예쁘고 모래가 예쁜 휴양지일 뿐이죠. 근데 거기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데 이런 비극이라는 것들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걸 알게 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거리라고 나하야, 오키나와에서 가장 큰 이제 공항이 있는 도시에 국제거리라는 데가 있는데 번화가 명동 같은 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그냥 제 망상이에요. 여행 작가로서의 글을 쓴 사람도 망상인데 저 건널목 건너에 어떤 정말 꼬부랑땡땡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서 막 이렇게 힘들게 건널목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전적질 가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할머니의 주름이 보이면서 그 주름 속에서 저 주름 속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온전한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전 여행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에 난 홍콩이 좋아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난 홍콩이 좋아는 홍콩의 딤섬이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로 홍콩이 좋으려면은 결국 그 사람들 내부 속성을 알면은 그 지역이 정말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딤섬이 좋아, 홍콩의 마천루가 좋아, 홍콩 쇼핑이 좋아는 딱 이성을 사랑할 때 외모 보고 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를 좀 더 깊게 아는 거는 이제 내면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제가 좀 일단 땡겨야 책을 써요. 이게 돈 버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남들 안 되는 책도 많이 썼는데 그래서 많이 망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오키나와 같은 경우도 그런 이유. 근데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은 그 불안정함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모습들이 정말 약간 사람 흔들리게 했거든요.
그런 이유들 그리고 그럼 이 이유들을 알면 이제 이걸 제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가이드북이 또 좋은 게 이게 취재를 핑계로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어 정말 좋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도 생활인이잖아요. 생활인인데 뭐 이렇게 에세이 같은 거 쓰면 사실 공부 많이 못 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감흥적인다 보니까 물론 제가 쓴 에세이는 조금 이상한 스타일이긴 한데 가이드북 쓰면 덕분에 역사도 뒤질 수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또 가이드북을 정말 잘 만든 가이드북은 제 신조기도 한데 되게 좋은 지역학 입문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행의 탈을 쓰고 그 당대 2020년에 책이 나왔다면은 아주 잘 만든 가이드북은 2020년에 그 지역에 대한 보고서예요. 단지 그게 여행의 탈을 쓴 거죠. 볼거리, 식당, 숙소 같은 건데 식당을 통해서 그 시대에 홍콩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접근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고민들도 녹여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개정을 못 하는데 다음번 홍콩책 같은 경우는 2019년 편도 없구나. 6.4 천안문 학살 기념관 같은 게 있어요 가이드북에. 그럼 그런 게 2019년에 홍콩의 모습인 거죠. 지금 이 수많은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천안문 학살 기념관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런 걸 빨리빨리 소개하고 사실 여행책 보는 사람이 근데 몇이나 가겠냐마는 가면 저도 좋죠. 가고 나서 가끔씩 이제 덕분에 잘 갔다 왔다고. 뭐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키나와 전적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덕분에 잘 갔다 왔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찌됐건 누가 가긴 가는구나 하면 뿌듯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고르다가 저랑 일단 엮인 데가 인도, 홍콩, 오키나와가 제일 이빨을 잘 깔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고른 거죠. 저의 네버엔딩 수단은 이제 인도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인도 3대 이빨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원래 쉬지 않고 얘기해요. 저는. 예. 아까 이제 인도의 변화를 설명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 년째 사실은 몇 년은 아니지만 이제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여성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몇 년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뭐 백래시라고 불리는 것도 요즘 많이 보이고 있죠. 실제로 뭐 인터넷이라든가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그게 극심하고 특히 저희 세대, 제 세대라는 분들은 굉장히 심한데 무슨 세대예요? 저 학생이에요? 네.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되게 성숙하시네요. 예,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여러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간에 백래시가 있냐는 질문인 네, 거죠.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죠. 없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국가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권 극우 세력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백래시들의 사례들도 되게 많고요. 일단은 그 2012년에 연대했던 그 태극기 할아버지들, 요구하는 할아버지들이 지금 같은 경우 완전히 돌아서가지고서 지금 이제 좀 정반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잠깐, 백래시가 무슨 뜻인지 아줌마들 반동.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 이제 뭐 요즘 이제 한국에서 흔히 보이는 물론 이제 입장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그 미투와 관련된 백래시라고 보일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얘기 맞죠? 예, 반동인데 뭐 모든 혁명 혹은 모든 흐름에는 반동이 있는 법이니까요. 근데 의외로 또 제가 한국인이어가지고서 백래시가 아닌 걸 백래시라고 오해했던 경우도 있어요. 여기 약간 의외의 얘기여서 제가 드릴 텐데 그 지금 이제 그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한 4년 전쯤에 되게 밑도 끝도 없이 인도도 이제 그 광복절이 8월 15일이거든요. 우리랑 같아요. 근데 그날 연설을 하면서 성폭행을 막기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연설을 했어요. 성폭행을 막기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 무슨 말 같아요? 그동안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이. 그러니까 뭐지 미친 놈이 뭔 소리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화장실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인도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옥의 50%가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길에서 이제 볼일을 보는데 이건 인도의 환경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인도는 우기가 너무 습하고 오래 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분변을 모아놓는 게 위생적으로도 안 좋아요.
그리고 농업가다 보니까 이 분변으로 쓸 일이 좀 많잖아요. 비료도 쓰고 말이다 보니까 따로 관리를 해가지고서 쓰지 이걸 갖다가 어떤 축축한 곳에 한 군데 모아놨을 때 여기서 생기는 이제 병원군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수세식이 아닌 이상은 화장실을 쓸 수가 없고 수세식 화장실은 우리가 쓰는 수세식 화장실은 이제 물 한 번 내릴 때 3리터 쓰거든요 물을. 그러니까 인도 같은 물 부족 국가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일단 물이 없어요 그만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화장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제 그 말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비하르라고 하는 좀 문제가 많은 주에서 사촌이었던 10대 여성 2명이 밤중에 볼일을 보러 가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교살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망고나무에 시신을 매달아요. 그래서 이게 좀 또 인도에서 난리가 났었던 뉴스인데 이 사건과 연관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저도. 근데 거의 화장실 건설하는 것과 성폭행?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생각하면은 아니 사람이 배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성욕을 느껴가지고 성폭행을 이렇게 말이 되나 싶던 거예요. 한국인으로서. 그래서 뭐 아니 인도에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많아도 이게 말이 되나?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화장실 건설 운동이 인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제 화장실을 건설하면은 정부 보조를 해줘요. $200 200불 정도. 근데 화장실을 건설하기 전에 돈을 주면은 돈만 먹고 튀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화장실 건설을 한 다음에 지은 거 보고 200불을 이제 보조를 해주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성폭행이 80%가 줄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은 일단 약간 질문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하고 싶은 얘기라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제3세계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3세계 상황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상식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홍콩 사람들이 이문의 적 부른다고 막 국뽕 가득 차 있잖아요. 그 경험을 가지고 홍콩의 사례에 적용시키면 안 되고요. 인도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 나라의 경험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무리하게 우리가 나는 뭐 운동 선진국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접근했을 경우에 대부분 망가져요. 이거는 코이카가 실패한 이유기도 해요. 근데 뭐 저는 그래서 이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그런 이상한 이제 화장실 건립 운동을 했을 때 되게 비아냥거린다거나 정권 차원에서 백래시 되게 더럽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오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인도에서 지금 백래시라고 할 수 있는 사례들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 여성에 반대하는 남성연대 옛날에 같은 그 재기하라는 말을 중에 성재기 씨가 만들었던 조직 같은 그런 조직들이 지금 지역별로 생겨나고 있고 그들로 인해서 다시 산테러 같은 일이 좀 늘고 있는 추세예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활동가들에 대한 테러죠.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거는 결국 저는 이제 막연하게 지금 바라보는 거는 지금 코로나 전국이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백래시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남성들이 일을 못하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120%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상당 기간 인도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후퇴할 것 같아요. 일단 경제적 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되돌리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은 제도적으로 확립해놓은 형법의 개정이나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바뀌진 않겠죠. 사회 분위기가 반동이 올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도 그래가지고 빨리 어떻게든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입법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법을 만들면은 사회적 분위기가 후퇴한다 하더라도 이게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입법으로 가장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묘한해 보이죠. 지금 상황을 봐도 답답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백래시 사례를 제가 또 광범위하게 또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저도 이게 대충 기사로 아는 내용들이에요. 나중에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얘기해 줄게요. 네. 그러면은 네, 저는 이제 환타의 첫 번째 부흥회를 마치겠습니다. 네.